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보, 아버지 좀 자주 들러줄 수 있을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 있어? 소영이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요즘 아버지가 너무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요. 민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태주는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때 유명했던 건축가였지만 지금은 거의 은둔자처럼 살고 있었죠. 알았어. 내일 한번 들러볼게. 소영은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소영은 태준의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태준의 모습에 소영은 순간 놀랐어요. 6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정했습니다. 회색 머리는 깔끔하게 빗어 넘겼고 린넨 셔츠를 입은 모습이 여전히 품이 있었어요. 소영 씨, 어쩐 일이세요? 태준의 목소리는 깊고 부드러웠습니다. 아버님, 민호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제가 대신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래요? 어서 들어오세요. 집안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쓸쓸했어요. 거실 한쪽 벽면에는 건축 관련 책들이 빼곡했고 창가에는 오래된 제도 용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틀리에를 보여드릴까요? 태준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소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전직 건축가의 작업실이라니 그래픽 디자이너인 그녀에게는 흥미로운 제안이었습니다. 2층 아틀리에에 들어서자 소영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천장까지 닿는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넓은 작업대 위에는 낡은 스케치들이 펼쳐져 있었고 벽면에는 오래된 건축 모형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건물들 아버님이 직접 설계하신 거예요? 옛날 작업들이에요. 이제는 다 먼지만 쌓이고 있네요. 태준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아틀리에를 둘러보았어요. 한쪽 구석, 높은 서가에 꽂힌 낡은 스케치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스케치북도 아버님 작품이에요? 아, 저건 30년 전 설계도들이 담긴 건데 태준이 말했지만 서가는 너무 높았습니다. 소영은 주저없이 의자를 가져왔어요. 제가 꺼내드릴게요. 아니, 위험해요. 제가 태준이 말리려 했지만 소영은 이미 의자 위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손을 쭉 뻗어 스케치북을 잡는 순간이었어요. 발밑에 의자가 흔들렸습니다. 소영의 몸이 뒤로 기울었어요. 순간 강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조심하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어요. 소영은 태준의 품에 안긴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의 가슴이 등에 닿아 있었어요. 단단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태준의 손은 여전히 소영의 허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태준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소영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네, 죄송해요. 그녀가 황급히 몸을 일으키자 태준도 재빨리 손을 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어요. 차를 준비할게요. 태준이 먼저 아틀리에를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소영은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심장 박동이 아직도 빨랐습니다. 무슨 일이야 나. 방금 전 느낌이 생생했어요. 태준의 체온, 그의 손에 힘 깊게 들이마신 숨소리까지. 소영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시아버지잖아. 정신 차려. 하지만 가슴속 두근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까는 정말 죄송했어요. 소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태준도 여전히 불편해 보였어요. 찻잔을 들 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님, 소영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 그래픽 디자이너잖아요. 아버님의 옛 설계도들을 디지털로 복원해드리면 어떨까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요즘 타블릿으로 작업하면 금방이에요. 낡은 종이들이 아까워서요. 소영의 제안에 태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그날부터 소영은 일주일에 두세 번 태준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틀리에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태준은 옛 설계도들을 하나씩 꺼내며 설명했고 소영은 타블릿으로 정교하게 복원했습니다. 이 건물은 제가 30대 때 설계한 미술관이에요. 태준의 손가락이 낡은 도면 위를 따라갔습니다. 빛의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죠. 아침엔 동쪽 전시실이, 저녁엔 서쪽 전시실이
빛나도록요. 와,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소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빛으로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다니. 제가 디자인할 때도 비슷한 고민을 하거든요. 그렇죠. 결국 같은 거예요. 창조한다는 건. 태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함께 요리를 했어요. 소영 씨는 요리도 잘하시네요. 아버님도 의외예요. 남자분들은 보통 부엌일을 잘 못하시잖아요. 혼자 살다 보니 배우게 됐어요. 태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소영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남편 민호에게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태준은 거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아버님, 외로우셨죠?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가족들이 하나둘 떠나더군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태준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소영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오후가 되면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이 장미는 아내가 심은 거예요. 태준이 붉은 장미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소영 씨도 꽃을 좋아하세요? 네, 특히 장미요. 우아하잖아요. 그럼 이거 가져가세요. 태준이 가지를 잘라 소영에게 건넸습니다. 손이 스치는 순간 또다시 미세한 전율이 흘렀어요. 두 사람 모두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해가 질 무렵 아틀리에 창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소영 씨,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해요.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게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소영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좋아요. 아버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석양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태준은 소영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붉게 물든 그녀의 볼, 집중할 때 살짝 내미는 혀끝, 타블릿을 터치하는 가느다란 손가락, 뭔가가 가슴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안 돼! 태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건 아니야. 하지만 마음은 그를 배신했어요. 밤마다 소영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 진지하게 작업할 때, 정원을 거닐 때, 태준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미친 거야. 며느리를.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다음날 소영을 보면 또다시 가슴이 뛰었어요. 소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태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의 깊은 눈빛, 부드러운 미소, 건축 이야기를 할 때의 열정. 왜 이러지? 소영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어요. 나 설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감정은 이미 싹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 감정이 위험하다는 것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자꾸만 상대방을 향했습니다. 아틀리에의 햇살 속에서, 정원의 장미 향기 속에서, 함께 나누는 차 한 잔 속에서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멈출 수 없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옥 복원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시아버지와 저는 거의 매일 작업실에서 만났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둘만 작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아니, 가까워졌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네요. 뭔가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소영 씨, 이 부분 좀 봐주실래요? 시아버지가 태블릿을 들고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그의 옆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화면을 확대하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대들보의 곡선이 원본과 조금 달라요. 여기를. 그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도 자세히 보려고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순간 시아버지의 어깨가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시아버지가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어요.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으며 다시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이 선을 이렇게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터치펜을 들고 화면에 선을 그었어요. 시아버지가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잠깐만요. 제가. 시아버지의 손이 제 손 위에 올려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는 제 손을 감싸 쥐고 함께 펜을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이 각도로.
그의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해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손을 떼었어요. 우리는 동시에 한 걸음씩 물러섰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차 한잔 할까요? 태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물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태준은 디지털 작업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때때로 수채화로 스케치를 하곤 했습니다. 오래된 방식이지만 그만의 감각이 살아나는 순간이었어요. 소영 씨, 이거 어때요? 태준이 그림을 들어보였습니다. 한옥의 처마 곡선이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다가가 자세히 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의 팔이 움직였어요. 붓에 묻은 물감이 튀었습니다. 제 흰 블라우스에 파란색 얼룩이 번졌어요. 죄송합니다. 태준이 당황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재빨리 티슈를 집어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태준의 손이 제 블라우스에 닿았습니다. 쇄골 근처였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감을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얼룩은 번지기만 했어요. 안 돼요. 더 번지는 것 같은데. 태준의 손이 제 어깨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그의 손끝이 제 피부에 닿을 듯 말 듯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소영 씨,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손은 여전히 제 어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겨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태준이 천천히 손을 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뭔가 선을 넘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여름밤은 더웠습니다. 작업실 건물은 오래되어서 에어컨이 약했어요. 시아버지와 저는 늦은 시간까지 작업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욕실에서 샤워를 했어요. 더위를 씻어내고 나오니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복도를 지나 작업실로 돌아가는데 욕실 문이 열렸어요.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방금 샤워를 마친 모습이었어요.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상반신이 드러나 있었어요. 제 발이 멈췄습니다. 태준은 나이에 비해 탄탄했어요. 어깨에 선, 가슴의 윤곽, 복부의 라인까지 숨이 막혔습니다. 소영 씨. 태준도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는 급히 수건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더워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제가 서둘러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태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은 제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건축 모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좁은 작업대 앞에서 나란히 섰습니다. 태준이 재료를 정리하고 저는 설계도를 펼쳤어요. 이 기둥을 먼저 세워볼까요? 네, 좋아요. 우리는 손을 뻗어 나무 조각들을 집었습니다. 팔이 부딪혔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작업대가 작았으니까요. 어쩔 수 없었어요. 재료를 건네받을 때마다 손끝이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우연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걸로 지붕을 만들면. 태준이 말하다 멈췄어요. 제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던 거예요. 땀이. 태준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제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얽혔어요. 소영 씨. 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태준의 손이 제 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태준이 나지막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뭔가 변하고 있었어요. 동료 이상의 감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여름의 열기만큼이나 뜨거운 감정이 우리 사이에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태준은 저보다 30살이나 많았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제 막 건축가로서 걸음마를 떼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가슴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 여름밤의 바람이 불어왔어요. 내일도 시아버지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거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질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처음 아버지의 아틀리에를 방문한 건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소영이었습니다. 촬영 장비 앞에서 웃고 있는 며느리. 아버지는 카메라 뒤에서 셔터를 누르고 있었죠. 수진아, 왔니?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언니도 여기 계셨네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틀리에 안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 모두 소영을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태준 아버님이 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주시겠대요. 모델 일 준비하는데 필요해서. 소영의 설명은 어딘가 떨렸습니다. 그래요? 참 좋으시겠어요? 수진은 입술 끝을 살짝 올렸습니다. 웃음이라기엔 너무 차가운 표정이었죠. 그날 이후 수진의 방문은 잦아졌습니다. 아버지 저녁 드셨어요? 예고 없이 나타나는 그녀. 아틀리에 문을 열 때마다 태준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소영이 와 있을까봐. 넌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오니? 아버지 걱정되잖아요. 혼자 계시니까. 수진의 대답은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새로운 제안을 꺼냈어요. 아버지 최 여사님 아세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주 뵙는 분인데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계세요. 정말 품이 있고 좋으신 분이에요. 수진아, 한번 만나나 보세요. 제가 주선할게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지만 딸의 눈빛에서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 무렵 소영도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수진이가 자주 오시나 봐요? 그래. 걱정이 많나 봐. 제가 너무 자주 와서 그런 거 아닐까요? 수진이가 오해할까봐. 소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태준은 그녀의 어깨를 바라봤어요. 처진 어깨,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오해고 뭐고. 우린 아무것도.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닐까요?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 이 감정은. 수진의 감시는 점점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CCTV 하나 달까요? 방법용으로. 필요 없어!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노리는 사기꾼들 많대요. 태준은 딸의 진짜 의도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명분이 약했어요. 결국 현관에 카메라 하나가 설치되었습니다. 소영 씨가 방문할 때마다 기록이 남네요. 수진이 무심한 듯 말했을 때 태준은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 문제라뇨. 그냥 며느리분이 참 자주 오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날 밤 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의심하는 눈빛, 소영의 불안한 표정, 그리고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 비는 어느 날 갑자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일찍 가볼게요. 날씨도 안 좋고. 소영이 가방을 들었을 때 아틀리에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정전인가 봐요. 어둠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태준은 서랍에서 촛불을 꺼냈어요. 작은 불빛이 아틀리에를 비췄습니다. 좀 기다리면 다시 들어올 거야. 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촛불 아래서 소영의 얼굴은 더 어려 보였습니다. 태준은 카메라를 집어들었어요. 마지막 한 장만 더 찍자. 이 빛이 너무 아까워서. 지금요? 자연스럽게 그냥 서 있어. 셔터 소리가 빗소리와 섞였습니다. 소영은 창가로 걸어갔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비 참 많이 오네요.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놓인 전선에 발이 걸린 소영이 비틀거렸어요. 태준이 반사적으로 달려가 그녀를 잡았습니다. 소영의 몸이 그의 가슴에 쓰러졌죠.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괜찮아?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영을 일으켜 세우려던 손이 그녀의 허리에 닿았어요. 얇은 옷 너머로 느껴지는 따뜻함. 네, 괜찮아요. 소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그녀의 눈동자. 그 안에서 태준은 자신과 같은 떨림을 봤어요. 소영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며느리라는 호칭을 떼어낸 채. 아버님.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빗소리만 가득한 공간. 태준의 손이 소영의 등을 타고 올라갔어요. 어깨를 감쌌습니다. 안 돼. 우리 태준의 속삭임. 알아요. 소영의 대답. 하지만 그녀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해. 저도요. 민우한테. 죄책감을 입에 담으면서도 두 사람의 몸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태준의 손이 소영의 턱을 들어 올렸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빗소리 속에서 모든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작업 테이블 위로 흩어진 사진들, 넘어진 촛불, 어둠 속에서 뒤엉킨 두 개의 그림자, 멈출 수 없어요. 소영의 속삭임이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이성과 욕망이 충돌했습니다. 금기와 갈망이 엉켰어요.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죄책감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불이 다시 들어왔어요. 형광등 불빛이 아틀리에를 차갑게 밝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 엎어진 의자,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수 없는 두 사람. 가봐야 해요. 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소영아, 아무 말씀 마세요. 제발.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빗물 고인 거리를 향해 태준은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의 빗물처럼 그의 뺨 위로 무언가가 흘러내렸어요. 그는 카메라를 집어들었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빈 공간, 방금 전까지 그녀가 서 있던 자리, 셔터를 눌렀습니다.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사진. 하지만 그의 가슴에는 모든 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그날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회의가 예상보다 빨리 끝났거든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틀리에 쪽에서 희미한 촛불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발소리를 죽이고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에 민호는 얼어붙었어요. 두 개의 실루엣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약혼자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작게 중얼거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뒷걸음질 쳤어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밤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걷고 또 걸었죠. 배신감이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소영이랑?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본 것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엉망이었죠. 밤마다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감으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소영은 민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민호야,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괜찮아?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불안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응. 일이 좀 바빠서. 민호는 대답했지만 소영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소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알게 된 걸까? 불안이 점점 커졌어요. 태준도 괴로웠습니다. 매일 밤 술을 마셨어요. 아틀리에에 혼자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죠. 내가 뭘 한 거지? 빈 술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망가진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찢어진 가족 사진, 깨진 액자.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가 아틀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민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인호야, 태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각오한 듯한 민호의 눈빛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전부 다 봤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미호야, 그게 소영이 불렀어요. 같이 얘기하자고. 민호가 문을 열어두자 소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어요. 며칠간 울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행복하세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웃는 모습 한 번도 못 봤어요. 카메라만 붙들고 계셨죠. 사람들 피하시고 집에만 계시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소영이랑 있을 때는 달랐어요. 처음으로 살아있는 사람 같았어요. 태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소영이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영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처음엔 그냥 사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 태준도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다. 전부다. 내가 잘못했어. 태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울기만 했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민호는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를, 소영을, 그리고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다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생각해봤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전보다 차분했어요. 사실 전 두 분이 서로를 바라보는 걸 봤어요. 아버지가 소영이를 볼 때, 소영이가 아버지를 볼 때. 그 눈빛이 진짜였어요. 태준과 소영이 놀라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눈빛으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서로를.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소영이랑 저는 잘 맞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주변에서 좋다고 해서 적당한 나이라고 해서 만났던 거예요. 소영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었는데. 알아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소영이가 행복한 미소 짓는 거 오랜만에 봤어요. 아버지도요. 두 분 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민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소영이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태준과 소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어요. 민호야.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행한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걸 막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요. 태준이 민호에게 다가가 꼭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태준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세 사람은 오래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다른 형태의 가족을, 그리고 용서를 이야기했어요.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씻어내는 것 같았어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빈자리를 태준이 채웠습니다. 아니, 채운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소영은 매일 아침 2개의 커피를 내렸습니다. 하나는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하나는 아틀리에로 향하는 시동생을 위해. 형수님, 오늘은 뭐 하세요? 태준이 커피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장 좀 보러 갈까 해. 같이 갈래? 네,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마트에서, 산책길에서, 저녁 식탁에서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균형을 맞춰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깨지기 쉬운 유리 위를 걷는 것처럼 소영의 마음속에는 늘 죄책감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화도 느껴졌습니다. 민호의 따뜻한 미소, 태준의 배려 깊은 시선, 둘 다 그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언니, 어느 주말 수진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수진의 날카로운 눈빛이 소영을 후쳤습니다. 소영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오빠는? 회사에, 아버지는? 아틀리에에 있을 거예요. 수진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파에 놓인 2개의 찻잔, 식탁 위의 설계도, 창가에 나란히 놓인 슬리퍼. 언니 이상하지 않아요?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뭐가? 이 집 분위기요. 뭔가 이상해요. 소영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바로 그때 태준이 돌아왔습니다. 수진아, 왜 왔어?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빠 나는 그냥 우리 가족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태준이 수진의 말을 잘랐습니다. 수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야? 걱정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제 그만. 수진은 한참 동안 아빠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가방을 집어들고 결국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소영과 태준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태준이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소영은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의 2줄이 흐릿하게 아른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소영이 임신 사실을 말하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문제는 시기였습니다. 민호와도 태준과도 관계를 가졌던 그 시기,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을 떨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버지, 저는 태준아, 태준이 조용히 민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리가. 누구의 아이든 우리 가족이야. 태준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선택한 길이잖아. 다 같이.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아틀리에에 모였습니다. 태준이 새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아이방 설계였습니다. 여기에 창문을 크게 내면 어떨까요?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 좋네. 여기는 수납 공간으로 쓰고 민호가 연필로 선을 그었습니다. 아기 침대는 여기 놓으면 좋겠어요. 소영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태준이 소영의 배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그의 눈빛에 일렁였습니다. 미안하다. 모두에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소영이 두 남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셋의 아이예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계도 위로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연필이 종이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졌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그림 위에서 서로 스쳤습니다. 누구의 아이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는 이제 새 생명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세 사람이 함께 맞이할 것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의 경계 넘어 그들만의 방식으로